예, 지금은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주저치 마시고 여기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또 그 신청 링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Q&A 시간에 나왔던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공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난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더샘물에서의 기존에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인가요? 아니면 영상으로만 진행되는 방식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분주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학습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학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밴드나 그냥 구글 클래스룸의 1교시에는 네가 이 영상을 봐, 2교시에는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교육이 진행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침에 실시간 저희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줌까지 아이를 인도해 주시면 하교하는 시간까지 통상 평일에는 오후 한 3시경 이 정도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컨트롤하에 전체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교과 선생님들 역시 담임 선생님이 초대하셔서 교과 선생님이 그 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 교과 수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 시의 등하교 시간은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 수업과 동일하게 8시 50분,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9시에 복상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시 40분에 단말이 있었고 5시경에 하교를 했었고요. 초등은 9시에 복상, 오후 3시에 하교. 그다음에 4, 5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목금에 4시 하교 하는 일정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국영수 수업이 혹시나 일반 학교보다 적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수업 시수가 일반 학교보다 20% 가량이 더 많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더 많이 애쓰시는데요. 다른 국공립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누수 없이 저희가 또한 재구성한 그 수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고등학교는 혹시 여기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중3까지 모집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12년의 과정을 이 학교에서 더샘물에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 정원에 대해서 문의도 있으셨어요. 학생 정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한 학년에 20명 이하로 지금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그 밀집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셔틀은 아직 없지만 현재 지금 학부모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카풀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교직원이 사는 곳과 연관된 곳에는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픽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저희가 현재 지금 학비 지원을 이번 학기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적은 부분으로 비용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구체적으로 추산하는 단계라서 대략적으로 한 달에 2, 3만 원 정도가 식사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나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협력 교회들과 협력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출석하시면서 섬기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기독교 학교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와 협력 교회로 등재되어서 하시면 초등의 경우는 학비 감면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비는 아까 나왔죠. 네,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학교에는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투자 그다음에 역량 있는 교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 많은 비용들이 유발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들이고요. 분납이나 또 별도의 저희가 또 추가 장학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기독교 교육으로 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나왔던 질문들 또 그간에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인데 혹시 이 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혹시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이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에 우리 자매학교에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못 보내고 있고요. 내년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초등학교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혹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뭐 어떤 부모의 사정이 되든 아이들 사정이 되든 다시 공교육한 학교로 가게 된다면 그 입학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원래 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면 적어도 6학년 1학기 때는 돌아가야 인정받아서 갈 수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 달라서 6학년 1학기 때 가능한 데가 있고 6학년 2학기 때 가능한 데가 있고요. 중학교는 와서 몇 달 만에는 가능한데 그 다음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인가받지 않은 학교로 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쿨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야 되고요. 또는 검정고시 형태로 해야 되고, 이제 다른 대안학교 간의 이동은 가능한데 지금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게 처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에 대한 그 일종의 생활기록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나가요. 그래서 그 학년에서 어떤 배움들이 있었는지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학교로 돌아갔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누수가 없었구나라는 것들은 충분히 아마 증빙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고하는 건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 왔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로 성장하는 게 아이에게 가장 유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교과 과정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는 사실은 입시 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빠른 부모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요. 그래서 굉장히 학원을 많이 가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30개를 가는 애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봤거든요. 8개는 아주 애교에 속하는 문제고요. 문제가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습관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지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때쯤 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모님들이 밖에서는 평균이거든요. 그렇게 학습이 되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교육 과정은 옆집 엄마에게서 오니까 들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단호하게 입시 준비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에서만 합니다. 그럼 그 전엔 뭘 하냐? 그 전에는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 교과에 누수가 없도록 끊임없이 그 초점을 맞춰 집중합니다. 사실은 6년 전에 수학 교과의 선생님을 훨씬 더 많이 증강해서 교육 과정에 투입했는데 수학 성적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총괄교사 선생님이 그때도 주도하셨지만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서치를 했는데 결과는 대단히 간단했어요. 그 학년에 필요한 연산들을 그때 해야, 누수가 없이 해야 그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포자가 되지 않고 성실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들을 사실은 더세물 학교가 누적된 경험 안에서 그 초점 삼아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풋을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온 아이들도 대안학교에 왔으니 너무 좋겠다,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죠. 너희에게 주어진 건 해야 돼. 그래서 끝나면 아이들이 집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왜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할 분량은 이만큼이지,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그걸 맞춰서 팔로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향상된 것을 계속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목표 안에서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답을 드리면 저는 이 과정을 초등학교에서 성실히 밟았으면 중학교 일반 학교에 가는 거, 저는 그런 선택은 거의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현장 안에서 대학 입시를 6기까지 저희가 했는데 그 결과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높고요. 대한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추구해왔던 아주 구체적인 과정이 실제 열매를 맺게 돼서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제도상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옮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와가지고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아이는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서 마치면 학업 보통은 영성, 인성, 실력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학업은 일반 학교 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나중에 고3이 되면 일본이나 영국으로 유학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영어 1어를 무척 해야 되는데 학교에 왜 오냐? 와서 복상하는 것부터. 복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자기 비전을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혼자 자기 줄도 하는데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는 학교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영국에 있는 학교도 가고 일본에 있는 학교도 가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흔들릴 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잡아주시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그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학교 오시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이 옆집 엄마들이세요. 네, 계속 흔들거든요. 너 이렇게 해서 애가 대학 가겠어? 뭐 이런 계속 사실은 지금 선택도 어려우시지만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견고하게 서 계시면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저희가 그간의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한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냐면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공교육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제가 많아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아졌는데 더세물에서는 숙제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부터 먼저 하고 초등학교 얘기할까요? 온라인 수업상에서 숙제 양이 궁금하셨다면 아마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영상 보고 그다음에 과제로 대체하는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숙제 과제에 치이는 것이 염려되셔서 질문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때는 거의 100%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로 그 수업을 대체하는 식의 방식이 아니어서 그냥 학교 등교하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때와 과제는 거의 비슷하고요.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사교육 없이 진행되니까 아이들이 저녁 시간이 어떻게 보내는지 많이 염려되시고 궁금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공부를 하면서 집중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과제량은 충분히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과제를 내줬을 때 일찍 끝나는 아이들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 속도마다 또 필요한 과제는 더 부여하고 또 너무 느린 아이들은 또 자기 속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좀 줄여주고 그렇게 저희가 조절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 학기 때 중등 과정에서 비전 주도 학습 마라톤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봤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계획한 시간 동안에 계속 누적해서 비전 주도 학습을 쭉 해가는 건데요.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버거운 아이들은 덜어내고 교육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준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 상황. 네. 사실 저희 더세물학교는 100% 온라인 수업을 했던 거는 몇 주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 가을 학기 이제 다음 주가 6주 차인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온라인을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시면 학교에 오는 방향으로 했고요. 지지난주였죠. 2.5단계가 되면서 좀 더 전면적으로 100% 온라인을 교육부에서 권할 때 그때는 저희가 2주 정도 온라인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가 온라인 수업할 때나 오프라인 수업할 때나 사실 뭐 과제 양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꾸준히 일관되게 나가는 과제는 국어와 영어와 수학입니다.
영어와 수학 부분은 저희가 수업이 있을 때마다 그날 배운 것들을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의 것으로 분명하게 익히기 위해서 복습 과제가 나갑니다. 근데 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저희가 통번으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어떤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의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과제, 뭐 부모님과 같이 얘기 나누기, 또 글쓰기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번에 가을학기 편입한 우리 친구도 있는데 과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방학 기간과 돌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또 올라온 질문이 맞벌이의 경우에 아무래도 귀가 시간이 좀 늦으시다 보니까 이런 돌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로나 이전과 올해 코로나 시대의 어떤 방과 후의 돌봄이나 방과 후의 교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시수면에서는 저희 학교가 수업 일수는 1년에 186일이고요. 시수는 연간 시수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가 20%가 공교육보다 더 많은 시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되어서 저희가 한 4주 정도 봄학기를 늦게 시작했는데 그 4주를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름 방학을 2주를 줄였고요. 겨울 방학을 2주를 줄이면서 저희가 186일의 수업 일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방학이 3주였어요. 3주 하고 가을 학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겨울 방학은 1월 15일이 예정입니다. 원래는 12월 말쯤이 겨울 방학인데 2주를 늦춰서 1월 15일이 해서 저희가 시수면이나 수업 일수 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나가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방과후는 일단 작년에 저희가 초등 같은 경우에 맞벌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방과후 돌봄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4시 반까지 돌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4시 반까지 초등아이들이 있으면 배고프기 때문에 간식비 정도만 저희가 받고 방과후 돌봄을 진행을 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및 은사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뭐 선생님 또 외부 선생님 또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과 교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화요일과 목요일은 4시 반까지 또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은 그것을 신청했을 경우는 4시 반까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마무리하다 보면 뭐 5시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만큼은 저희들 좀 일찍 하교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교육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교사 교육과 교사 연구의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오후 3시쯤에 하교하게 됩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으로 그 사교육에 대한 금지가 어느 범위입니까?라는 질문이 유튜브 상에 있었고요. 네, 우리 총괄 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왜 하냐면요. 사교육하다 보니까 선행 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경청하면서 학업을 하는 아이들이 10%, 20%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냐? 은미체 빼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금지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 금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들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수업 지수가 아까 20%가 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세워진 다음에는 뭐 수준별 수업을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돌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영수 사과 주요 과목의 사교육이 전면 금지고요. 그리고 음악미술 체육의 예체능의 범주 안에서 담임선생님과 협의하면서 그걸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교육이 전면 금지입니다. 예, 대신에 좀 성장이 느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습 지원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1대1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5분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5분은 누구시며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학급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중학교까지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부족한 교실이 생길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전 계획이나 그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용인이나 분당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신축에 대해서 언제쯤 새로운 신축 계획이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공간은 저희가 저쪽 이거 끝나고 나서 4층, 5층 건물을 돌아볼 텐데요. 내년 대비해서 1층의 공간을 또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 건물에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다른 건물 쓰는 형태로 한 건물로 어려우면 근데 저쪽에서 할 때 제가 사실은 언제부터 했냐면 여기 리더가 여기 5사람이에요. 제가 총괄교장이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우리 중학교 교사 대표고 우리 지원본부장님이고 이러시는데 저는 언제부터 했냐면 샘물 기독초등학교 설립할 때 2005년부터 시작했고요. 샘물 중고등학교 중학교 설립할 때 고등학교 설립할 때 동백에 있는 은혜샘물초등학교 설립하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독교 학교 경영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다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시스템이 많고 저 같은 총괄교장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국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400개 정도 있는데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10대 정도 지원해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자매 학교를 저희가 설립 전부터 만났고 그 학교에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하냐면 총괄교장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총괄교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CEO가 모든 걸 알아서 책임지고 경영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총괄교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부터 가서 배웠냐면 제가 2011년부터 가서 배워서 그 일을 그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고요. 공간은 그렇고 저쪽에 있는 학교는 2009년에 시작하면서 샘물교회 공간 지하에 있는 공간을 빌려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있다가 판교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서 갔다가요. 동백에 있는 캠퍼스를 8,000평을 사서 했는데 5년 반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샘물중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예산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면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작했어요. 현금은 400만 원 있었는데 저보고 와서 목사님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1년 전에 해서 그런데 8,000평의 대지에 그렇게 좋은 건물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 아이들이 영성, 인성, 실력이 통합되어 균형된 400개 기독교 학교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기독교 학교다운 기독교 학교다 아이들의 열매가 좋다. 그 따라서 저희가 해서 아까 저희 그 더샘물 비전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저희도 2014년에 저희 캠퍼스를 갖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왜 2024년이냐? 저기서 기도하면서 뭐였냐면 우리의 일기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운동장에 있는 학교를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중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전문가들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만한 땅도 안 된다. 근데 일기 2기 학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 얘네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라도 거기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학부모는 안 되면 거기서 졸업 예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기 애들이 12학년 고3 됐을 때 가을 학기, 겨울 학기를 새로 지은 캠퍼스에서 할 수 있었어요. 박은조 그 당시 이사장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본인은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내려놨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부모로 오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 일이 또 하나님이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시는 겁니다. 네. 2024년 말씀하신 건 지금 우리 최고학년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친구들이 고3이 되는 그 해가 2024년입니다. 유튜브에 또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핸드폰, TV 시청, SNS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중학교에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미디어가 금지입니다. 아이들 미디어 때문에 많은 컨텐츠, 좋지 않은 컨텐츠에 노출되고 아이들이 중독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왔을 때는 미디어를 금지하고요. 핸드폰, 스마트폰 소지 자체가 되지 않고요. SNS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는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잘 절제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부모님께 맡겨 드리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미디어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지금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줌으로 저한테 컴퓨터 화면을 다 공유해서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딴길을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여기 자녀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녀들이 즐거운 배움을 더 깊이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이 기계가 나를 옥죄해서 내가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이 말한 근거를 따라서 미디어 정책을 만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디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디어들로 발빠르게 재편이 될 텐데 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한다. 그 목적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총괄교장 선생님 15년 되셨고 소개가 그 이유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이정미 교장 선생님은 분당 기독초등학교의 다년간 교사로 겸임 교사로 성장하셨고 샘물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로 계시다가 교육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를 감당하셔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일들까지 하시다가 함께했습니다. 15년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신 것 말씀드리고요. 저는 샘물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8년 재직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서 12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성도 교사대표 선생님은 올해 8년째 샘물중고등학교의 교사로 과학교사로 섬기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대표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경험들과 사랑한 일들이 통합이 돼서 아이들이 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 유기남 선생님은 스스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도 2013년부터 샘물중고등학교에 함께하게 돼서 원래는 기업체 컨설팅 하다가 학교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2014년부터 지원본부장으로 지원본부의 스텝으로 와서 학교의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같이 해왔고요. 예, 현재 지금 여기서 같이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디어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임성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면 금지가 모든 게 다 답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올해 테스트하고 있는 게 바로 크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고 또 집에서도 저희가 뭐 일종의 플립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갖춰 나가는 거를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중학교부터 실제적으로 미디어기가 허용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크롬북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롬북은 사실은 수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트북이에요. 예,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수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체계로 저희가 지금 안전한 바운더리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다른 질문은 없고 현장에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만 추가로 받고 교실 학교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끝에 계신 우리 아버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학교 교과정에 잘 융합이 되어 있는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직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 있는 대학 외에 해외에 있는 대학교 진학이
어떤 방식으로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의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의 성경 교육은 일상과 맞물려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일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에서는 믿음은 목적 있는 일상의 누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초중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공동체 복상을 하는 일입니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복상을 하고요. 초등 아이들이 복상하는 것을 제가 지난 학기 여름 학기에 보다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하시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대답을 추가하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신학적인 고급 용어를 쓰지 않았다 뿐이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일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한 고백들이 그 안에 있어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전에 1, 2, 3, 4, 5, 6기를 졸업생을 내면서 볼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 아이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졸업하면서 몰랐습니다. 복상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재수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6명쯤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재수를 하는 한 해 동안 학교의 1차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죠.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재수가 끝나고 학교가 그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배들이 너희처럼 어려운 상황을 당할 경우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동일한 대본으로 입을 맞춰온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복상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새롭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목적 주신 것을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그 복상을 통해서 토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초점 삼아서 그 길을 걸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 와서 수리 논술을 하는 아이들을 돕는 보조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균적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갔고요. 아이들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서 보조교사로 불렀는데 이 친구가 후배들을 향해서 수리 논술을 가르치는 첫날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후배들이 놀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선배가 이렇게 했어요. 와서는 공부만이 목적이면 공부는 실패하는 거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리논술 전문적인 과정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쳤는데 후배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이들이 교과 과정 안에서 누리는 일이고요. 복상 외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냐? 공동체 예배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과목으로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 개념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눈을 떠서 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가르친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초등 좀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복상은 매일 아침 담임 선생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초등 1, 2, 3학년은 일주일에 한시수 성경 수업이 있고 4학년부터는 한시수의 성경 수업과 성경적 세계관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교육과정 안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수업과 성경적 세계관 수업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수업은 성경의 주요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인물과 사건을 사용하신 게 구속사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풀어나가고 있고요.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 학생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 지금 사실 4, 5학년부터는 자기 정체성, 사실 지금 계속 세상의 목소리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우기 원해서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또 성품이라든지 또 공부라든지 사실은 또 고학년이 될수록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는 또 동기부여를 가지는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또 공부를 하는 건가 또 이런 얘기들도 세계관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눠서 그것이 비전 주도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대학 진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쪽으로 맞춰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11학년, 12학년 되면 해외로 가겠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까 특별히 시간을 좀 의논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일본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다 맞춰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간 아이들이 몇 명 있고요. 영국의 미술로 아주 좋은 학교 간 아이들 몇 명 있고 미국에 간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각양 주신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빚었는데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찾아서 개발해서 그것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 학교 중학교 설립할 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미국의 자매학교, 유럽의 학교들을 보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영성이성 실력이라고 할 때 실력은 그냥 학업적인 실력이 아니라 열매 맺는 힘이라는 면에서 실력인데 학업적인 실력도 다른 애들보다 탁월하면 탁월하지 우리 아이들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만약에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어야지 영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스카이 대학을 못 간다고 하면 문제이지 않냐. 왜? 영성이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동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기 애들이 고3이 됐을 때 3월부터 매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전국적으로. 모의고사에서 100%로 따졌을 때 제일 잘하는 애는 100이고 제일 어려운 아이는 0일 거잖아요. 그럼 전국의 평균은 몇일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당연히 50이겠죠. 그죠? 전국 평균. 우리 아이들의 평균은 얼마쯤 나올까요? 수도권이라 저는 한 60몇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평균이 국영수가 73점 몇. 거꾸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들의 평균이 상위 26%. 74를 100에서 빼면 26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평균이 50에 속하는 게 아니라 상위 26%에 속하는 거예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도 다 평균을 따져봤는데 전국에서 잘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국의 상위 10% 애들의 평균은 얼마일까? 100과 90의 평균이니까 95일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상위 10% 애들을 따져보니까 97점 몇이 되는 거예요. 전국으로 보니까. 그럼 스카이 대학 가는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는 아이가 왔으면 우리도 스카이 대학을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나 봐요. 기쁘게. 첫 해부터 매년 우리 졸업생이 40명, 뭐 보통 이 정도 되는데 스카이 대학에 꼭 한 명씩을 가는 거예요. 5기 때는 지금 6기까지 나왔는데 5기 때는 고대 영문과를 하나 들어가고 연대 화학과를 들어가고요. 작년 6기에는 아이가 전 과목에서 4개를 틀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연대 전자공학부 거기를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영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가면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의 고3이 되면 눈 뜨면 뭐부터 할까요? 복상부터 합니다. 우리 묵상을 복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서 복종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함과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합니다. 외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걸 준비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그런 아이들이 영국을 가고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 고3인데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서 복상을 하고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거의 없어. 근데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어주시더라고요. 오해하실까봐 좀 보론을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가 좋지만 저희가 입시를 추구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덤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 학교 중에 거기도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입시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할 거면 전 고등학교 과정 자체를 개설하지 않아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냐면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거고 세상에 가면 통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원론적인 걸 자동으로 가르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게 정말 시장 한가운데 전쟁 한복판에 나가도 그 목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 안에서 입시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해서 준비해가게 했고 이런 열매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 입시 이외에 다른 아이들이 선택할 대안이 나온다면 그것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안내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을 선택한다면 그 아이들의 현실 문제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여태껏 열매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만 보는 네.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길러내려고 하는 거는 책임 있게 섬기는 예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가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이들끼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미술을 하는데 미술학원도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술을 할 때는 교수들이 한 그림을 볼 때 1초, 2초밖에 안 보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그려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동역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파트타임 선생님이신데. 이 아이가 어딜 갔을까요? 수실에서 한예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섬기는 예수 제자여서 영성을 제일 강조하지만 인성과 실력이 통합되고 균형돼야 된다고 했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1시간 반 정도 흘러서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와 총괄교장님이 이 공간에 남고요. 나머지 선생님들 학교 공간으로 다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투어를 하시는 과정에 또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우리 초등교장 선생님, 우리 중등교사대표 저 이렇게 3명이서 또 만나는 상담 시간이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11시, 1시 반, 3시에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궁금함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시간 반 너무나 잘 견뎌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선발 캠프 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박수신 저 친구 아주 다 막 합격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싱싱하게. 네, 약간 시장하실 텐데 나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떡 받아가시면서 학교 투어 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